7회 세 명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에 조세 분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조세 항목을 연결한 것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로 나눠지죠.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맞습니다.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바뀌었죠. 간접세가 부가가치세고요. 직접세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독립된 세원이냐? 법인세, 부가세 맞죠? 법인세, 소득세가 맞고요.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여기서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하고는 틀린 개념이죠.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붙고요.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붙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라는 말을 써요. 부가가치세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세, 과세 물건의 과세 표준이 그 가액으로 나타나면 종가세, 법인세, 소득세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이 종량세, 수량으로 나타나면 종량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 2번 문제.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세법을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맞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세무공무원의 그 재량에 의해서 세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 목적에 맞춰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줘야 되고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결정했을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이걸 기업회계 존중이란 말 씁니다. 3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과세 표준을 일단 해야지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납세 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신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더 내려고 하는 게 수정 신고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내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경정 청구가 되는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50%,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20%, 2년 이내에 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역시 마찬가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거 맞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특수관계인 맞습니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개인은 사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사촌 이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5번. 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맞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상 비용 여부 계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결산조정사항을 결산시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입니다. 세무조정사항 중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상여처분당하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는 기타 사회외출,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무관 자산이자 모두 기타 사회외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물었어요. 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는 인정이 되죠. 직장체육비도 인정이 되고요.
대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던 사원의 교통벌금 역시 마찬가지 송금불산입 두 개 더해서 22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8번. 자, 올바른 세무조정을 물었어요. 회사가 진행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했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회계도 진행기준, 법인세법도 진행기준이에요. 둘 다 진행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9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감자차익을 입금산입 처리하였다. 틀렸죠. 감자차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입금불산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정당하게 감자차익으로 계상을 했을 때는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감자차익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데 세무조정을 했어요. 틀렸습니다. 1번이. 세무상 이월계수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액은 입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매출세액은 내게 아닌데 수익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입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아요. 잘못 처리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입금불산입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재산세 과다납부에 대한 환급이자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1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생의 김철수 대리는 후임을 위해서 세무조정 시 유의할 사항을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작성하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배당금 받았을 때는 수입 배당금의 입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이자 수익은 미수 수익을 입금불산입했는지 역시 마찬가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송금불산입했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임원에게 지급된 거는 한도 초과됐을 때만 송금불산입해 주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전액은 아니죠. 비지정기보금 송금불산입했는지 검토한다. 맞습니다. 11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처분했을 때 세무조정을 물었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세무조정 영향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를 했을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50만 원이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능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란 말 써요. 50만 원입니다. 얘는 수익이 아니라 뭐에 속하는 거냐면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단기 매매 증권부터 보여줄게요. 제가 이왕 하는 김에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수익으로 들어가요. 얘는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으로다가 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돼요. 50만 원. 그런데 이게 진짜 이익일까요? 가짜 이익일까요? 가짜 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수익에 속한단 말이에요. 얘는 영업의 수익에 속합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은 아니죠. 그래서 입금불산입합니다. 입금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0이 나오죠. 5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0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의 세무조정을 언제 하느냐면 처분했을 때 처분 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면 돼요. 처분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뭐가 될까요? 입금 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금액은 5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처분을 했을 때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반영이 됐다가 입금불산입 처분하면 반대의 세무조정 입금 산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지울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가 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에요. 얘는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타 부가 손익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이렇게 반영된다고 재무회계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땡겨가지고 오는,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생긴 게 수익인데 너 들어와 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제일 첫 번째 합니다. 이걸 수익으로 끌고 들어오는 세무조정, 입금 산입. 뭐를 입금 산입할 거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이고요. 다른 재무제표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소득처분이 기타라는 말을 써요. 다른 재무제표에서 넘어오는 소득처분은 기타가 되는 겁니다. 들어왔죠? 예. 들어오고 나서 봤더니 가짜이익이란 얘기죠. 들어오고서 봤더니 가짜이익이에요. 에이, 너 가짜이익이잖아. 인정 못해. 입금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두 개를 해줘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각 3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주면 되느냐면 처분 시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입금산입의 반대는 입금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기타도 반대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기타도 반대의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입금불산입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입금산입. 소득처분은 뭐가 되느냐면 유보가 돼서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상계 처리하면 각 3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재무제표에서 넘어왔을 때 소득처분을 기타라고 하고요. 즉시 가져와서 봤더니 가짜이익이라는 얘기죠. 즉시 입금불산입 처리를 해줍니다. 처분했을 때 그대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0입니다. 영향 없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1월 20일에 취득해서 당기말 현재 보유 중입니다. 감가상각 범위액을 물었어요. 신고 방법을 봤더니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죠. 잔존가액은 어차피 없어요. 정액법에서 잔존가액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10억 원이 나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이 또 얼마 생겼어요? 1억 생겼죠. 자본적 지출액이 1억 생겼으니까는 11억. 나누기 내용연수가 그죠? 5년입니다.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냥 나누기 내용연수 또는 곱하기 정률, 상각률을 해주셔도 돼요. 상각률이 0.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11억 곱하기 0.2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3번. 기부금 관련 조정 내역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1차 연도에 봤더니 한도액이 1,5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300만 원 추가됐죠. 송금불산입이 돼요.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송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한도가 1,500인데 1,800만 원 지출했으니까 한도 추가가 얼마 생겼느냐면 3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미달 지출액이 생겼죠. 그 다음 연도에는 미달 지출액이 한도가 4천만 원인데 3,5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으니까 미달 지출액이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이 아니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송금불산입 합계액을 물었어요. 접대비 지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 나와 있죠. 제가 여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불산입 접대비 지출액, 접대비 부인액이죠. 송금불산입 접대비 부인액은 상여 처분하고요. 자, 두 번째는 송금불산입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이 돼요. 세 번째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입니다. 세 번째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자, 접대비 지출액이 1,500만 원인데 증빙이 없는 것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접대비 부인액이 100만 원이란 얘기고요. 자, 카드 미사용은 없어요. 매출액은 2억 원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 한도가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추가 한도는 매출액이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0.2%라고 나와 있죠. 2억 곱하기 0.2%를 내주면 40만 원이 나옵니다. 추가 한도는 40만 원.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이 1,240만 원인데 접대비 지출을 얼마 했느냐면 접대비 지출을 1,500만 원 한 게 아니에요. 1,500에서 100만 원은 이미 송금불 산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00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60만 원이 한도 추가됐어요. 자, 송금불 산입되는 금액을 물었으니까 토탈 26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지급이자 송금불 산입 순서 채비 건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가 나와 있습니다. 채비 건업이니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년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송금불산입하겠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줬을 때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상당액과의 차익을 입금산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어요. 모두 맞는 거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1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한도 추가는 송금불 산입하고 맞죠? 미달액은 송금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한도 추가됐을 때만 송금불 산입하고요. 미달액은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급여총액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송금불산입되는 인건비와 인정상여 등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대손 충당금 변동 내용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봤더니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추가가 60만 원 나와 있죠. 일단은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추가된 건 무조건 당해년도에 송금 산입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금 산입 60만 원 마이너스 2번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무조건 답은 3번이에요. 자, 쉽게 답을 찾는 방법. 작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추가된 것은 무조건 송금 산입되는 거예요. 당해년도에는 설정 대상 채권이 1억 원이에요. 실적률은 1%가 안 되니까 0.8% 볼 필요 없죠. 그냥 1%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의 1% 하면 여러분 1억 원의 1% 하면 10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기말 잔액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기말 잔액. 자, 100만 원이 한도액인데 기말 잔액이 200만 원 했죠? 100만 원 한도 추가됐으니까 송금불 산입 유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의 1%면 100만 원이 한도액인데 기말 잔액이 200만 원 나와 있으니까는 100만 원이 한도 추가된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19번.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2억 원인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저가양도죠. 대표이사한테 1억 원만큼 상여금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여 처분을 내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 될까요? 2번이 답이 되죠. 싸게 준 만큼 상여 처분을 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상여 처분 당하려면 입금 산입 또는 송금불 산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고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2개 나온다. 기억나시죠? 근데 저가 양도할 때는 세무조정을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2억짜리를 1억 원에 팔았으니까 1억 원만큼은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죠. 상여 처분 돼야 되고요. 상여 처분해 주려면 송금불 산입 또는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추가 1,000만 원에 대해서 자,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법인세 신고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 신고 시 부담해야 될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얼마죠, 여러분? 3억 원이고요. 법인세 산출세액이 5,800만 원, 공제감면세액이 3,700만 원, 차가감 납부세액이 2,10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락했을 때는 자, 우리 접대비 한도 추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만 원 나와 있죠. 지금 과세 표준이 2억 초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 2억 초과니까는 2억 원에 대해서 그죠? 2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2억 원에 대해서 20% 가산세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까요? 법인세 과세 표준이 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송금불산입이 1,000만 원, 3억 원이 아니라 송금불산입이 1,000만 원 늘어나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 일단은 3억 1,000만 원이에요. 곱하기 세율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산출세액이 됩니다.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2억까지가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2천만 원이 나오죠. 2억까지가 10%면 2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2천만 원. 2억 추가된 게 얼마죠? 1억 1천만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에 20%면 얼마죠? 2,200만 원. 2,200만 원.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산출세액을 5,800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죠? 5,8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그죠? 5,8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산출세액이 5,800만 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접대비 한도 추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접대비 한도 추가가 1,000만 원이 들어가죠.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산출세액 5,8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1,000만 원의 세액이 몇 퍼센트? 20%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000만 원에 20%면 얘가 얼마죠? 200만 원 산출세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200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6천만 원. 요 개념 갖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2억까지가 10%고 2억 추가된 게 1억 1천만 원에 20%니까 결국은 접대비 한도 추가는 여기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세율이 20%니까 2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6천만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 표준이 얼마죠? 과세 표준이 1억입니다. 과세 표준이 3억이죠. 3억분의 과소신고한 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3억분의 1,000만 원. 과소신고한 게 3억분의 1,000만 원만큼 과소신고를 했어요. 그럼 얼마라고 계산이 되느냐면 20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200만 원에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0%를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 하면 2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답은 4번. 요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과세 표준이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까지가 10%, 2억 추가된 게 1억 1천만 원에 20%, 즉 접대비 한도 추가는 20% 세율을 받는다. 산출세액 플러스 접대비 한도 추가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에 20%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주시면 6천만 원이 돼요. 6천만 원 곱하기 과세 표준 3억 중에서 과소신고한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나오는데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 다시 한번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자, 21번 문제예요.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맞아요. 하지만 법인세법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모두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22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매출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소득세 신고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법인은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즉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지만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죠. 이배사 근년기에 아무리 봐도 주식 팔은 건 안 들어가죠. 이배사 근년기에 주식 팔은 건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뭐 대주주가 양도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겠지만 소액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입금으로 보나 맞죠? 수익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 23번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실명 이자 소득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500만 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비실명 이자 소득이 500만 원. 무조건 분리과세 이름이 없으니까. 보험기간이 5년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나와 있죠. 10년 미만은 비과세합니다.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죄송합니다. 10년 이상이 비과세고요. 10년 미만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받은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현금 배당금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근로소득 금액 공식이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월급여가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만 원. 2,400만 원. 상여금은 5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5만 원은 과세죠.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 원이 과세입니다. 60만 원 과세.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월차 수당 과세입니다. 200만 원. 그러면은 3,660만 원이 총급여가 돼요. 3,660만 원이 총급여고요. 근로소득공제 밑에 공식에 대입하시면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금액, 그쵸? 1,500만 원 초과금액에 몇 퍼센트? 15%를 해주시면은 324만 원이 나옵니다. 324만 원. 750만 원하고 더해볼까요?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1,074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3,660만 원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3,660만 원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2,586만 원, 4번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25번. 자,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한 의무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개인한테 돈 줄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프리랜서 원천징수해야 되죠. 월급도 원천징수해야 되죠. 연금도 원천징수해야 되죠.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하죠. 퇴직소득도 원천징수합니다. 근데 법인에게 줄 때는 이자 소득과 투자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요. 법인에게 줄 때는 법인이 월급 받는 거 없잖아요. 법인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이 연금 소득도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퇴직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이 조금은 틀리고요. 법인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자 소득과 투자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 소득과 투자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요. 1번이 틀렸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납자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필요하죠. 하지만 완납자 원천징수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부를 대신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 사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26번. 자, 주식회사 서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영일 씨는 일시적으로 거래처인 부산의 직원들에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이고요.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사료는 인적 용역 일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틀렸어요.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80% 2019년부터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부터는 더 줄어들고요. 필요 경비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27번 종합소득금액을 물었으니까는 양도소득금액은 일단 빠져야 되겠죠. 2배사 근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그죠? 1200만 원에 플러스 사업소득금액이 1700이죠. 플러스 기타 소득금액 복권 당첨이래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현금 배당 4,500만 원, 2천만 원 초과하니까 그쵸? 7,400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7,400. 28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풀려다 맞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직접 적용해서 계산한다. 2번이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느냐면 공식을 써볼게요. 퇴직소득 마이너스 기본공제 퇴직소득 마이너스 기본공제 마이너스 이게 40%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근속연수공제를 해주시면 근속연수공제를 해주시면은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 근데 만약에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속연수가 10년이면 이게 10년 동안의 과세표준이란 말이에요. 10년간의 과세표준.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억 원이면 얘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근무를 했고요. 10년 동안의 과세표준이 1억 원 나왔어요. 퇴직소득에서 기본공제 빼주고 근속연수공제를 빼주면 그럼 나누기 10년을 해야 돼요. 나누기 10년을 하면 1년의 과세표준이 나와요. 1년의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 나오죠. 과세표준 1,000만 원. 그럼 곱하기 자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세율은 6%부터 40%가 있죠. 1,2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6%부터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년간의 세금이 나와요. 1년간의 산출세액이 계산이 돼요. 60만 원 나오죠. 1200까지가 6%란 말이에요. 자, 1년간의 산출세액이 60만 원 나왔어요. 다시 곱하기 몇 년을 해주면 되느냐면 10년을 해주면 6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600만 원이 세금이 돼요. 그래서 연으로 나눠주고 연으로 곱해줬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연분연승법이다라는 말을 써요. 연분연승법. 한번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연으로 나눠줘서 1년의 과세표준을 구해주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연으로 곱해줘서 10년간의 세금을 계산을 해줘요. 연으로 나눠주고 연으로 계산한다. 연분연승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2번 틀렸어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에 수령을 했을 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인데 연금 외적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 되는 거 맞고요. 29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양도소득세 공식을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시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주시면은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시면은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계산이 돼요. 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의 양도를 하였다. 5억 원에 취득해서. 그러면 양도가액이 8억 원이죠. 필요 경비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 취득해서 8억 원의 양도를 했으니까 그죠? 5억 원이 되는 거죠. 취득 시 부대 비용이 5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양도 비용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취득 부대 비용 5천만 원.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 얼마? 800만 원. 모두 다 필요 경비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또 얼마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1,000만 원도 지출을 했네요. 자본적 지출액 1,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자본적 지출액 1,000만 원. 그래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대 비용 다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 필요 경비가 얼마냐면은 5억 6,800이네요. 5억 6,800. 8억에서 5억 6,800만 원을 빼주시면 5억 6,800만 원을 빼주시면 2억 3,200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 양도 차익의 12%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2,784만 원, 2,784만 원이 됩니다. 빼줘볼까요? 마이너스 2억 3,200만 원에서 빼주시면 2억 416만 원, 2억 416만 원이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억 166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공식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양도 차익. 이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취득시 부대 비용, 양도 비용 다 들어갑니다.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시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정해진 거예요. 과세 표준 계산이 됩니다. 자, 30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5월 달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말을 쓰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이성규 씨,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1번입니다. 강릉상사에 근무하다가 단기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직까지 취직을 못했습니다. 퇴직소득밖에 없죠. 퇴직소득밖에 없을 때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매년 1,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을 했어요. 분리과세로 끝나죠. 1,000만 원이니까 안 합니다. 자, 근로소득 이해는 없으니까는 연말정산으로 끝났을 거예요. 5월 달에 하지 않습니다. 31번.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도 맞고요.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이익을 차감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맞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32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대가 없이 사용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적 공급이니까.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기계장치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자가공급이죠. 네,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3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수출은 선정일 맞고요.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4번에 틀렸어요. 34번. 기계장치를 수출하였다. 매입세액이 2억 원일 때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가? 수출은 매출세액이 0이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 조기환급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2억 원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출했으니까 수출은 0세율이잖아요. 매출세액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2억 원 있는 거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5번.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부가세 내용을 물었습니다.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시점에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세 사업 전용이죠. 과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걸 면세 사업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 한 번만 더 표현할게요. 사무실 임대는 과세예요.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근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란 말이에요. 면세 사업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 전용인 거고요. 면세 사업 전용은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36번.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이 차감된 금액이니까 또 차감하면 안 되죠. 연체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손금도 계산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냥 3억 7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7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었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102분의 2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계장치 5천만 원의 동그라미, 승용차는 불공입니다. X. 원재료 300만 원의 동그라미, 비품 600만 원의 동그라미. 면세로 구입한 거 2,040만 원, 2,040만 원 곱하기 102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는 40만 원 계산을 해주시면 5,940만 원입니다. 답은 4번이죠. 의제 매입세액의 뜻이 뭐냐면 면세로 구입했을 때, 면세로 구입해서 과세로 판매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로 구입한 거 곱하기 102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102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경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건데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조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을 살짝 인정해 주는 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는 아니고요. 102분의 2만큼만 인정을 해준다고 나와 있으니까 2,040만 원 곱하기 102분의 2에서 40만 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8번 문제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줘야 되는 거 맞죠? 한번 발행된 세금 계산서라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39번 납부세액을 물었어요. 국내 제품 매출한 게 4,500이 있으니까 10%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다시 한번 연탄, 무연탄은 면세니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재료 구입한 게 500만 원에 10%죠. 50만 원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일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매출세액이 첫 번째에서 450이 있어요. 450. 두 번째 매입세액은 50이 있었죠. 무연탄은 면세니까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요. 임대보증금 1억 곱하기 이자율이 5%라고 나와 있고요. 곱하기 365분의 10, 11, 12, 92일입니다. 92일.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간주 임대료.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5% 곱하기 92일 나누기 365를 내주시면 돼요. 126만 273원. 126만 273원에 10%가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2만 6,027원입니다. 그러면 412만 6,027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40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금계산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1% 미등록 가산세 물어야 되고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서로 틀립니다. 미제출 가산세, 지연 제출 가산세 명칭도 틀려요. 영세일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가산세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7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